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풍요로운 고령사회를 만들기 위한 100세 톡톡! 와. 반갑습니다. 여전히 적응이 안 되는 100세 톡톡 모션인데 저희가 중간에 잠깐 뺐다가 네. 여러분들의 반응을 듣고 다시 넣었는데 어떠세요? 언제쯤 적응이 될 것 같아요? 끝날 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제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다 더 잘 즐기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또 귀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첫 회 때였나요? 너무 첫 회 때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또 한 번 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네. 모셨습니다. 네, 이분입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조문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조문기입니다. 교수님. 마치 엊그제 뵌 것 같은 또 친근 느낌적인 느낌. 오늘 저희가 사연을 하나 받았어요. 교수님이 나오시는 걸 또 알고 어떻게 시청자분께서 유력한 팬인 것 같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어머니가 신체 기능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치매로 판정을 받아서 또 혼자 일상생활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맞벌이라서 시설, 재가 중에서 고민 중이에요. 웬만하면 재가를 하고 싶은데 재가 급여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이 사연 중에 재가급여, 예, 이 재가급여가 뭔가부터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풀어주시죠. 이 사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도는 실은 어르신이 치매 판정을 받았다라는 것과 일상생활을 해내시기는 한다. 근데 무리가 좀 있다라는 것과 또 그를 돌보는 분들이 맞벌이다라는 게 중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본인께서 시설을 가고 싶지 않고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사연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분이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등급 판정이다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등급을 네. 받아야만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등급이라 함을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못 보셨던 그쵸, 분들도 맞아요. 계시잖아요. 예.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예. 받을 수 있는 뭔가 등급이 있고 또 예. 그 등급을 받아야지만 이 재가 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간단하게 한번. 네. 장기요양보험 제도라는 것은 어르신이 실제적으로 몸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서 어르신을 보살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르신의 전체적인 어르신이 어떠한 질병으로 내지는 일상생활 정도에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신변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지는 사회성을 얼마나 밖에 나가서 하고 계신지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지 뭐 이러한 정도를 가지고 네. 어르신을 판정을 하게 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 다음에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어찌 보면은 6등급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선진국일수록 어르신의 많은 생활의 편의를 보태기 위해서 등급을 많이 늘려놓긴 합니다. 뭐 일본과 같은 경우도 7등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도도 또한 그동안 발전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니까 일본의 등급을 제가 잠깐 봤는데 예. 저희는 1등급이 가장 중증이신 분인데 일본을 보니까 5등급이 제일 중증인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반대 예.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인 제도나 문화가 그 나라의 부양 방식 내지는 전체적인 사회 문화의 특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등급을 중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본은 반대로 5등급을 중증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네. 일본은 치매 등급이라는 게 특별하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치매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치매에 중점적으로 어떤 돌봄을 하자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색깔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등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1, 2회 때 또 맞아요. 방송이 나갔으니까 구체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앞서 사연으로 돌아갔을 때 재가 급여라는 걸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재가 급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재가급여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최대한 본인이 생활이 익숙한 환경인 집에서 계실 수 있도록 모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한자를 생각하면 그렇죠. 될까요? 예. 재가급여 그러면은 예.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되겠죠. 예. 물론 집도 포함이 되지만 이 집의 단어 안에는 커뮤니티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커뮤니티. 동네, 마을.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주간보
내지는 단기 보호, 작은 시설에 가서 네, 네. 본인이 임시적으로 어느 정도 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식사를 수발받기도 하고 뭐 이러한 제도인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나눈 모니터가 있습니다. 화면이 있는데요. 이 화면 안에 재가급여라고 하는 것, 여기에 방문 요양이다라는 것은 요양보호자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가서 집에서 어르신의 목욕도 시켜드리고 신체 네. 지원, 가사 지원, 그다음에 그 밑에 아까 우리나라는 치매 좀 특성화된 나라이다. 뭐 치매에 대한 여러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 제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만 인지활동 방문 요양, 집으로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더 이상 치매가 악화되지 않도록 어르신의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거죠. 어르신들을 인지 자극해서 잔존 기능이라고 하는 것, 어르신들 의외로 치매 어르신어도 하실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가가 판단을 했을 때 다들 약간의 어르신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주부의 특성을 띠는 치매 어르신들은 설거지도 하고 실제적으로 요리를 할 수 있는 본인의 기능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 그러한 것들을 지속시키자. 그래서 인지활동 방문 요양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네. 주야간 보호라는 주야간 우리가 주간 보호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낮 동안 집에서 어르신들을 돌볼 때 누군가가 가정에서 안 계시면 네. 앞서 맞벌이 그렇죠. 사연에 해당되는 지금 것 이 같네요. 사연이 그러한 예.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런 주간 보호 시설에 가서 어르신들이 식사도 하고 목욕도 하고 아까처럼 인지 기능에 대한 저하를 막기 위한 레크레이션 활동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또 밖에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좋은 관광지도 같이 가고 여행도 좀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주간 보호고요. 거기에 야간이 붙은 것은 네. 이 돌봄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늦게까지. 그러한 경우에 밤 10시까지 내지는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는 가족들을 위한 어떤 부양에 대한 경감,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주야간 보호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방문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을 보면 특히나 목욕탕이 준비가 안 됐거나 목욕탕에 단차가 있다거나 목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주거 환경이 어르신들에겐 존재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 차량이 직접 가서 어르신을 안전하게 차량 안으로 모셔와서 목욕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과 차량 안에 목욕할 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는 예, 거예요. 목욕 차량 안에는 그러한 온수 그리고 어르신들의 드라이 실제적으로 캠핑카의 느낌인가요? 약간 네. 그런 개념으로 어르신들의 프라이버시를 네. 잘 지켜주면서 목욕을 시켜주고 또 어르신의 집의 욕조를 이용해서 목욕을 시켜줄 수 있는 제도고요. 우리가 1회 때 이 장기요양 제도가 요양과 돌봄, 약간의 장기 요양,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안에는 실제적으로 의료적인 차원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문 간호라고 하는 네. 이러한 제도들은 실제적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집으로 찾아가서 집에서 계신 어르신 중에 병세가 있다든가 질환을 앓고 계신 분 중에 흔히 이제 뭐 콧줄을 끼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배변 튜브를 갈고 계신다든가 혼인 먼저 식사를 못 하시거나 네. 아니면 네. 구강에 문제가 있어서 식사를 못 하시는 뭐 이런 어르신들을 옆에서 수발하는 데는 의사의 지시서를 받아서 간호사 선생님 때로는 치의생사가 가서 어르신들의 상태를 케어해주는 그런 것을 방문 간호라고 하고요. 네. 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단기 보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제도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어요. 저도 많이 안타까운데요. 단기 보호. 예, 단기 보호. 단기 보호란 명칭이 실제적으로 어떤 시설의 색깔, 단기적으로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이 가서 그 공간에서 나중에 입소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을 띠는 제도로 변화되었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원래 목적은 네. 단기 보호의 목적은 집에서 계시다가 몸이 불편하셔서 임시적으로 시설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말 시설에 입소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단기 보호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집에서 가족들에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의 취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이 단기 보호를 잘 써요. 집에서 어르신들과 꾸준히 네. 이 돌봄을 받으면서 정말 어르신들의 돌볼 수 있는 손이 없는 출장을 간다든가 누가 결혼식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시설에 맡겼다가 꼭 찾아오는 모셔오는 이런 제도로 좀 바뀌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9일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어르신을 시설에 모실 수 있는 연간 몇 번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변하지만
선진국들은 의외로 시설에 많이 계셨다가 단 하루라도 집으로 모셔오면 그걸 해결했다. 네.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역할을 했다라는 취지의 이 제도가 단기보호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참 말씀해 주셨던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중에서 하나만 택할 수 있나요? 이 골고루 좀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제도의 장점은 예. 여러 가지 통합을 쓸 수 있다라는 제도입니다. 어. 근데 통합이 이게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내가 150만 원, 200만 원 과도한 서비스를 쓸 수 없을 만큼 아까 등급 판정이라고 해서 1등급, 5등급 안에는 돈의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겠죠. 1등급 안에는 1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예.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다들 수가의 가격이 약간씩 다릅니다. 의료적인 처치가 들어가면 약간 단가가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예, 전문가가 의사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방문 간호라든가 주간 보호를 쓰게 돼서 그거를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한도를 넘어가면 네.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어쨌든 보험이라는 제도권 안에 속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 그 뭔가 이제 금전적인 측면에 어쩔 수 없이 좀 한계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용구라는 아.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 어르신들이 주거 환경이 그렇게 네. 잘 안 돼 있는 환경 안에서 맞아요. 어르신들이 케어를 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전문가들, 요양보호자 선생님들도 네, 부담스러워하고요.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의 낙상이 원인이 돼서 시설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복지용구가 정말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집에 있을 때는 그런 예. 의료용품들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보험, 아까 말씀드린 노인장기 요양보험 안에 재가급여라고 하는 형식으로 본인 부담의 15%만 내면은 복지용구를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앞서서 이제 재가 서비스의 종류에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복지 용구까지도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서 하는지가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또 서류 절차적인 측면이 궁금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장기요양 제도에 대한 인정에 대한 서류나 이런 네. 것들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힘들어해요. 또 맞아요. 가족들은 가족 부양에 대해서 상당히 지쳐 있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저도 힘들기 어려울 때문에 것 같아요. 예. 뭐 그러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류로 보내게 됩니다. 그 안에 장기요양에 대한 등급과 네. 그다음에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렵지만 어르신이 쓸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종류들을 정보를 알려줍니다. 물론 신청을 할 때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 장기요양 등급에 관련된 서류, 인정서, 그다음에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이런 것들을 공단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방문 요양센터, 오늘 사연같이 재가를 이용하시게 되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방문 요양센터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기관에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서비스 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방문 요양센터와 계약을 할 때는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와 장기요양 인정서 그리고 복지용구를 쓸 수 있는 복지용구에 대한 이용 계획서 이런 것도 같이 제출을 하게 되면 이용에 많은 보탬이 되고요. 그 방문센터는 그 받은 서류들을 조합을 해서 어르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 어르신이 우리 기관을 쓰는데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르신을 돌봐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흔히 이용 계획서라고 합니다. 그것을 고려할 때는 어르신의 질환부터 시작해서 가족의 환경들 그리고 주위의 환경들 이용할 수 있는 케어하는 데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교수님 그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예. 그 가족들이나 대상자분하고 이 협의도 합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실제적으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계약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조건에는 가족들에게 설명도 하고 물론 첫째인 당사자인 어르신과 협의를 해야겠죠. 어르신 제가 오늘 식사 수발을 하는데 몇 시, 몇 월 며칠에 제가 몇 번을 도와드리고 몇 일 날 목욕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계약이 있어야만 어르신도 허락을 하시게 되면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시설과는 이용 서비스에 진행을 안 하는 거고 다른 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만 이 이용 계획서 안에 가족들도 실은 의견을 수렴합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보는데 많은 스트레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편하게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상담을 하고 가족과 구체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진행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다 급여 서비스를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가족 입장에서는 제대로 그분들이 하고 있을까 이런 좀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모니터링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맞습니다. 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선진국에서는 그거를 케어에 대한 매니지먼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존재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요양을 담당하는 방문 요양을 담당하는 기관 안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이런 모니터링만 주로 전담을 하고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전화로도 하고 네. 기본적으로 필수 어르신들의 집에 찾아가서 대면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얼마나 서비스를 잘 정해진 대로 하고 있는지, 가족들은 특별한 어떤 불편 사항들은 없는지, 어르신은 불편한 것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가족에게 또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는 거죠. 오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제 재가급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신체적 지원 부분을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편에 또 인지 지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또 자세한 부분 다음 편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집에서 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 급여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저희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라든지 구체적인 부분은 남겨뒀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백세 톡톡!